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예술TV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곳에 와서 생활예술TV를 지금 진행을 하는데요. 바로 군산이라는 도시입니다. 군산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세요? 아마 오늘 생활예술TV를 보시고 나면 DIT라는 단어와 군산을 밀접하게 연결하시게 될 겁니다. DIT는 Do It Together,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생활예술TV에서 다루는 맥락답게 생활 건축 혹은 그 생활 건축 속에 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가구들을 함께 만드는 그런 즐거운 작업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DIT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윤주선 박사님이십니다. 윤주선 박사님께서 DIT가 가지고 있는 메이커스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텐데요. 오늘의 진행자는 제가 아니고 전 서울문화재단 박승현 단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실 겁니다. 많은 기대해 주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예술TV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방금 구경하러 왔다가 강윤주 교수님으로부터 사회자 마이크를 인계받은 박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윤주선 박사님을 모시고 함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국책연구기관이고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의 마을재생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윤주선입니다. 주로 하고 계신 일이 마을재생 그리고 네. 함께하는 건축, 참여하는 네. 건축, 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아주 크게 보면 마을재생이라고 하는 거가 네. 이제 도시보다는 좀 작은 도보로 다닐 수 있는 반경 200-300m 정도 동네를 마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재생 같은 경우는 새로 뭔가를 새로 만든다기보다 있는 것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이런 것들을 큰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건축이나 뭐 가로라던가 작은 커뮤니티 레벨 이런 쪽의 디자인과 운영 이런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DIT라고 하는 개념을 안내해 주셨고, 사실은 저희는 이제 DIY에 대해서 익숙한데 DIT라고 말씀드려서 간단하게 우선 그 개념부터. 네. DIY는 이제 혼자서 뭐 만드는 이런 것 Do It Yourself잖아요. 네. 근데 DIY가 건축에서도 예전부터 많이 있었어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거의 뭐 다 DIY였죠. 건축뿐 아니라 모든 것들이. 뭐 건축이라고 하는 거를 건축가라고 하는 전문화된 직업인한테 맡기게 된 거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네. 이제 근대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가라는 직업도 그 전까지 직접 만들었었는데, 근데 요즘에도 그런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히 이런 지방 도시에 창업을 할 때는 젊은 분들이 DIY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공간도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청년분들은 소득은 낮아지고 근데 들어가는 뭐 공간 임대료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남는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뭐 자기 공간을 만든다거나 창업을 할 때 줄일 수 있는 비용이 인건비라서 직접 하게 되는데, DIY 했던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DIY D가 뭐 데스다, 디프레스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뭐 이동호서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가 세이브한 돈보다 약값이나 병원비가 더 많이 드는 이런 게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이 DIT, Do It Together라고 해서 이제 우리도 옛날에 그 뭐 품앗이라던가 아니면 농사일들 많이 하셨던 것처럼 같이 노래도 듣고 뭐 같이 장난도 치고 하면서 좀 놀이나 축제처럼 공간을 지어보자라고 하는 흐름이 DIY가 아닌 Do It Together, DIY, Do It Ourselves 뭐 여러 가지 말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가 이제 건축에 적용을 해본 게 이제 DIT라는 개념을 저희가 만들어 봤던 거고요. 그걸로 지금 군산에서 3개 건물을 제를 다음 주에 3개 건물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DIT라고 하는 다 함께 같이 만들고 일종의 건축의 주체가 되는 누구나 건축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네요.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건축가라고 하는 개념이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시작됐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누구나가 건축가였다. 맞습니다. 이 개념인데 사실 저희로서는 좀 낯설거든요. 저희가 뭐 고려나 조선 시대에 생각나는 건축가 있으신가요?
뭐 다산적양경이 뭐 그런 저쪽고 그쵸. 수원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서양 뭐 르네상스 시대라든가 아니면 중세 시대의 건축가 자 떠오르는 미술가 그럼 떠오르잖아요. 그래도 뭐 거기 산수화라든가 이런 분들이 건축가랑이 떠오르지 않는 게 없었기 때문에 떠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서양 같은 경우도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미켈란젤로 이런 분들이 르네상스 때 직접 그림도 하고 조각도 하고 뭐 과학도 하고 운동도 하고 건축도 하고 다 했었잖아요. 우리도 원효대사라던가 아니면 뭐 그런 이제 스님들이 주로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런 모뉴멘털한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술 아주 상류 엘리트 예술가분들이 했었고 일반 민가나 가게나 이런 것들은 그 공간들을 사는 사람들, 운영하는 사람들이 직접 볏짚 꼬아서 아니면 뭐 흙 같은 거 두들기면서 이제 만들었던.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통은 시공하는 대목, 소목이라고 하는 시공쟁이 분들이 있었거든요. 목수 분들이 계셨거든요. 이런 분들이랑 생활인들이 같이 했던 게 근대 이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대량 생산도 없었고 지금처럼 도시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큰 건물들을 막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게 없고 평생 내 집 하나 지으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혹은 후손까지 할 수가 있었으니까 자기가 살면서 짓고 또 보수도 하면서 그런 거고 저희 아버님 세대만 해도 그런 비슷한 행동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정원 꾸미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들은 이제 보수도 직접 하시고 막 이것저것 막 주말 되면은 뭐 뚝딱뚝딱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아파트 문화가 되면서 특히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그런 집을 직접 짓는 문화가 가장 빨리 가장 강하게 사라진 것 같아요. 갑자기 사라졌다. 그러니까 뭐 일본이나 유럽, 미국은 목조 주택이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목조 주택은 이제 살아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계속 손에 만져야 되잖아요. 크기라든가 목조는. 근데 콘크리트는 짓고 통으로 날린다거나 이런 거밖에 없는 건축 폐기물밖에 안 나오니까 그런 게 있었죠. 거기 말씀하신 중에 일종의 지은이의 기회안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그야말로 그전에는 누구나 지을 수 있었는데 근데 요즘 새로 와서는 다들 지금 인테리어라던가 자기 집을 자기가 꾸민다거나 뭐 정원을 함께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것을 지은이의 귀환이라고 해주셨는데 그게 시대적인 의미를 좀 잠깐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이제 우리나라 말 중에 짓다라는 말이 되게 재밌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짓다라는 게 꼭 건물뿐이 아니라 밥을 짓다라던가 또 뭐가 있죠? 뭐 이렇게 만든다는 의미가 짓다가 되게 많잖아요. 옷을 짓다. 거의 의식주라는 게 다 짓다로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다 직접 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내가 먹을 밥을 짓고 내가 입을 옷을 짓고 내가 살 집을 짓고 이런 문화였다가 이제 그게 근대화가 되면서 타인이 지은 걸 구입하는 그런 시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DIY 문화가 가장 빨리 파급된 게 저는 음식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요리뿐이 아니라 작물들, 식재료들을 기르고 가공을 하는 것부터를 요즘에 직접 하는 뭐 도시 농장, 뭐 어반팜, 뭐 텃밭 이런 것부터 해서 이제 직접 어디 가서 자기들이 자기 먹을 거를 기른다거나 옥상 농장을 만든다거나 수직 농원을 만든다거나 이제 그런 문화가 계속 커지고 있고 또 젊은 분들이 아날로그적으로 자기가 나만의 무언가를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걸 누군가 기성품을 가져오기보다는 나의 성향이나 나의 그 취향이라든가 나다움, 자기스러움을 반영할 수 있는 거를 직접 짓는 그런 문화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이제 그게 이런 SNS를 통해서 짓는 방법들을 전문가들이 이제 알려주는 게 쉬워지고 따라하기 쉬워지니까 다시 지은이들이 이제 세계 속 안에서 아 내가 사실은 인간이라고 하는 본성이 짓다라는 본성이 있었지라는 걸 다시 깨닫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누구나가 지을 수 있다. 누구나가 지금 새롭게 자기 자신의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끄집어낸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일종의 설계 면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네요. 거기가 이제 건축 설계는 도시 재생, 마을 재생이랑 좀 맞물리게 되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인구 제가 그래도 인구 그래프를 보면은 제가 조선 건국부터 2100년까지를 한번 추계를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인구가 해방 이후로
말도 안 되게 급격하게 네네. 산처럼 솟았다가 네. 똑같은 기울기로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갑자기 인구가 확 늘어나고 또 늘어난 인구가 시골에서 도시로 확 몰려 있던 시대에는 예. 건축 설계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게 다 신축이었어요. 새로 다 짓는. 네네. 근데 지금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낳는 그런 문화가 많이 정착이 되고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인구 줄어드는데 지은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빈 건물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군산도 좀 많이 보셨겠지만 그러면 앞으로의 건축은 건물을 신축을 하는 건축이 아니라 이미 있는 건축물 안을 바꾸는 내부를 바꾸는 재생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게 결국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내부를 바꾸는 건데 내부를 바꾼다는 거는 구조를 안 건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건축 설계라기보다 이제 일본에서 공작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설계 도면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제로일 때 사람들이 3차원 공간을 상상할 수 없으니까 음악의 악보처럼 이거를 종이에다 그려놓는 음악을 상상해서 하는 악보처럼 설계 도면을 만드는 건데 이런 있는 공간을 디자인할 때는 눈에 보이니까 뭘 붙여보기도 하고 빼보기도 하고 아무처럼 테이블을 막 옮겨보기도 하면서 실시간 설계가 가능해지고 그거를 보면서 바로 시공이 가능해지고 일종의 설계 개념이 달라지는 거군요. 그렇죠.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설계 디자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예전에는 분절이 돼 있던 게 다시 합쳐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수라던가 예술가 분들이 했던 그분들은 설계, 시공, 뭐 기획, 운영을 다 같이 했었는데 근대화가 되면서 모든 일들이 다 분업이 됐었잖아요. 그 잘게 쪼개졌던 분업 지금 우리나라 직업이 한 14만 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다 근대 이후로 발명된 직업들이거든요. 그것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설계, 시공, 운영이 한 파트로 뭉쳐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오히려 새로운 개념의 설계, 아까 시공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쪼개져 있던 것들이 같이 만나기도 하고 섞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누구나가 건축이나 설계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걸 흔히 제가 생활 건축이라는 표현도 한번 들어봤었는데요. 생활 속에서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건축 이런 개념으로 좀 바뀐다는 말씀이시겠네요. 생활 건축이라는 표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게 한 60년대부터 서양에서는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건축의 민주화라는 개념으로도 많이 했었고 건축이라는 개념이 엘리트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민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생활 기술 이런 걸로 이제 갈 수 있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60년대부터 많이 있었고 요즘에도 다시 재점화가 되고 있죠. 그렇다면 어쨌든 전문가의 역할이 좀 달라진다. 그동안의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소비자로서만 역할이 있었는데 이 생산자도 같이 한다라고 했을 때 특별한 재능을 가진 전문가 그 영역에서의 그분들은 어떤 역할로 좀 변한다 이런 말씀은 또 이제 옛날 그 소비자랑 생산자가 옛날에는 이제 한 몸이었다가 근대화가 되면서 이게 공장제 때문에 분리가 된 거잖아요. 공장에서 만들게 되면 옛날에는 내가 입을 집신을 꼬아가지고 신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게 대량 생산이 되면서 공장이 생기면서 생산자랑 소비자 거리가 엄청 멀어지다가 생산자랑 소비자가 다시 붙고 있는데 이게 일체화가 되기는 어려우니까 그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인스트럭터로서 안내자로서 전문가 역할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근대 이전에는 전문가들의 역할은 아주 그 상류 뭐 귀족이라던가 이런 양반 계급들을 위한 사치품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비단 공예를 한다던가 금은 세공 이런 분을 많이 했었고 이제 근대에는 이런 공장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시스템 빌더로서의 전문가들이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을 했었다면은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생활 건축이나 누구나 전문가가 되고 누구나 메이커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을 때는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 방법을 옛날엔 도제식 교육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워크샵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걸로 대행인에서 안내자로 전문가 역할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건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더 잘하기 네. 위해서 전문가들은 오히려 그것을 안내해주고 그렇죠. 적극적으로 서포팅해줄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 역할이 이제 전문가 역할이 사라진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오히려 메이커들이 많아지면서 전문가 역할을 강화된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요리를 이제 이 메이커 문화, 뭐 DIY, DIT를 하면서 요리에도 취미를 가지게 됐는데 네. 요리를 해보면은 아 이게 어떤 요리가 맛있고 네. 어떤 요리가 진짜 괜찮은 몸에 좋은 요리고 이게 만들어 봐야지 좋고 나쁜 거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악도 노래를 불러봐야 그렇죠. 그림도 그려봐야 네. 아는 네. 것처럼 네. 건축도 자기들이 해보면은 아 이건 아무리 DIY, DIT라고 하지만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선은 분명히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아무리 네. 안내자인 전문가 알려줘도 네. 그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그 이상의 것들은 결국 전문가 의뢰를 하게 되는데 정말 잘하고 제대로 된 전문가한테 의뢰할 수 있는 네. 눈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역할이 하나가 있는 거고 네. 그 전문가 역할 자체도 이제 그런 거 알려주는 것가 하나의 또 새로운 역할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백종원이라고 하는 사람 개인의 호불호 뭐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네. 그냥 대표성으로 봤을 때 그분이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라면밖에 못 끓였던 수많은 자취생들한테 프라이팬을 사게 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식재료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계기를 열어줬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요리사로서의 재능보다는 안내자로서의 재능이 많은 전문가였고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 짓는 방법들을 네. 알려주는 이제 지은이의 본능을 일깨워주는 네. 그런 식으로 좀 퍼지고 있는 네네. 것 같아요. 생활예술에서도 네. 예술가의 역할이 오히려 누구나가 예술 활동들을 더 확장하면서 예술가의 역할은 더욱더 커지고 그쵸. 네. 더욱더 그 돋보이는. 고유성들이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함께 살아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 시대가 왔을 때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급속도로 빠른 시간 동안에 네. 그런 게 소멸됐다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이런 네. 시기고 또 아파트가 네. 굉장히 많이 또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이런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또 급격하게 사라졌다가 다시 복원되는 네. 우리나라의 특성상 네. 아까 말씀하셨던 DIT라든지 네. 또 네. 건축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 같다 뭐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DIY, DIT 문화가 늦게 들어온 이유도 아까 네.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콘크리트 집 위주의 주거 환경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네. 아마 60% 정도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목조주택이나 정원이 딸린 집 위주인 흔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그 게러지 창업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목조주택에 정원이 있고 차고가 있으니까 거기서만 뚝딱딱 많이 하면서 네. 뭐 여러 번 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콘크리트 아파트 위주여서 주거의 DIY는 많이 늦게 들어오긴 했지만 대신에 우리나라의 좀 큰 잠재력은 전 세계에서 폐업률이 1위인 안타깝지만 네. 네, 이게 뭐 세입자 보호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맞물려 있는데 네. 트렌드도 빠르고 그런 네. 나라라서 그래서 우리나라 DIY, DIT 문화는 상업 공간, 소규모 상업 공간, 소상공인에게서 불이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망했다가 또 새롭게 차려야 그쵸. 되고 네.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상업 지역에 돈 버는 데는 간판 가게밖에 없다고들 많이 하거든요. 워낙에 폐업률이 높다 보니까. 네. 폐업률이란 말 자체가 약간 좀 통계적으로 약간 어폐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흔히 하는 말로 폐업률이 높다 보니까 간판 가게가 제일 잘 되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요즘에 이제 좀 뭐 서울의 을지로라든가 서촌이라든가 연남도 이런 곳에 창업하는 분들 인터뷰를 해보면은 네. 그분들도 소자본 창업이고 또 그 아티스트 분들도 많이 창업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는 게 이제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것처럼 생명에 관련이 되는 아니면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 네. 그런 거 말고는 네. 직접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야만 자기 다음도 반영이 네. 되고 네. 그리고 그래야지 나중에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기술도 배울 수가 있고 네. 그래서 뭐 돈도 세이버가 되고 이제 그런 방식 때문에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일본은 100년 가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DIY를 상업으로 하기는 오히려 더 환경이 맞지 어려울 않고 수도 있다. 네, 노프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트렌드가 빠르고 젠트리피케이션 계속
돌고 하니까 이렇게 어쨌든 상황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업지역의 DIY, DIT가 많아지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상업지역 디자인 퀄리티가 거의 전 세계 탑급이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이게 워낙 사이클이 빠르고 또 새로운 막 인스타그램 그런 걸 워낙 많이 소비자들이 찾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가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셀프 인테리어라는 키워드가 요즘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아파트 내부를 또 오래된 아파트를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제 이것저것 사와다가 꾸미거나 만들어 보는 그게 코로나 때문에 더 많아지고 그렇죠. 있는데 이제 집에서 주로 머무는 시간이 많고 그쪽으로 그렇죠. 집중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집에서 맨날 그 달고나 커피 하시다가 손으로 막 하시다가 집까지 건드리기 시작하시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구글 트렌드 이런 것들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2배 이상씩 뛰더라고요. 셀프 인테리어, DIY 키워드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뭐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셀프 인테리어라든가 주거, 상업 양쪽에서 더 많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어쨌든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오히려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말씀하셨던 DIT라던가 누구나 생활 건축에 뛰어들고 그것을 몸으로 내지는 생활 속에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 전에 말씀하시기를 일종의 핸드메이드 어바니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거는 이제 그냥 저기 뭐 제가 잘 아는 일본의 교수님이랑 막 장난치다가 나온 말인데 그 도시 계획 사조 중에 이제 크게 두 가지가 그 이성적인 레셔널한 이 도시 계획 사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 경험적으로 가는 게 있는데 이제 이쪽에서 DIY 어바니즘이라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DIY 어바니즘, 뭐 애드옥 어바니즘, 택티컬 어바니즘 뭐 이런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는데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옛날에는 그 엘리트 중심의 마스터 플랜 아주 똑똑한 소수 몇 명 분들이 전 인류의 상상력을 대표해서 내가 가장 상상력이 뛰어나고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이 소수 사람들이 도시의 마스터 플랜을 만들면은 일반 주민들은 그 만들어진 기성품 같은 마스터 플랜의 도시에 사는 도시의 소비자가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그거가 과연 맞는 걸까? 특히나 신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역사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덕석이 붙어 있는 원도심 재생을 할 때 소수의 사람들의 상상력으로 도시를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반론으로 또 다시 등장을 하는 것들이 그러면은 상상과 계획으로 도시를 만들지 말고 일단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고 반응을 본 다음에 경로를 수정을 해보자. 뭐 스타트업의 린 스타트업 같은 그런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조금 더 공작스러운 도시 계획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페인트 같은 걸로 한번 보행자 전용 도로를 한번 칠해보고 한 2주 정도 돌려보고 반응을 본 다음에 괜찮을 것 같으면은 그냥 퍼머넌트하게 가고 아닌 것 같으면 다시 찾기를 돌린다던가 이 뭐 게릴라 가드닝이라든가 뭐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도시들을 조금 더 공작적으로 근데 이게 DIY 어바니즘보다 뭔가 핸드메이드가 우리나라 실생활 단어랑 좀 더 맞는 것 같고 정감이 있어서 그럼 우리 핸드메이드 어바니즘을 해보자. 이게 또 DIY 어바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하드한 도시 계획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많다고 하면은 이제 저희 DIT 마을 재생처럼 건축이나 뭐 마을 재생 실내 인테리어 뭐 이런 소품들 같은 것까지 합쳐서 핸드메이드 어바니즘이라고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얘기하다가 나왔네요. 핸드메이드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민족이 손으로 하는 거 전 세계적으로 그냥 유명하고 또 잘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바느질 같은 거 엄청났죠. 뭐 이탈리아에 여러 가지 바느질이 있지만 사실 저희 우리나라의 어떤 바느질도 굉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뭐 손으로 하는 거는 굉장한 어떤 특징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메이커 문화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뭐 팹랩 같은 것도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아까 잠깐 이제 그 폐업이 활성화된다 해서 DIT가 활성화될 거라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이런 그 핸드메이드 부분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나라 좀 특징 있게 확산될 것 같다 내지는 향후 반응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우리나라의 좀 특징을 제가 이번에 이제 DIT 페스타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처음으로 도입을 했던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처음에 봤던 거가
그 일본의 후쿠오카가 지금 이 DIT, 일본은 DIY 리노베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후쿠오카 제일 불길이 거세요. 거기를 제가 출장을 갔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분들이랑 친구가 돼서 한국도 몇 번 모시고 오고, 저도 한 4-5번 가고, 또 이치가와라고 하는 곳도 또 이런 게 있어, 거기도 또 가보고 하면서 이제 이 문화를 좀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군산 할 때도 일본에서 이 DIT를 제일 많이 했던, 거의 380번 넘게 했던 팀을 모시고 와서 그 가족을 다 데리고 와서 같이 4일 동안 작업을 했었던 거고, 이제 그분들이 얘기로, 저는 뭐 우리나라 다른 나라 양쪽을 다 경험 못 해봐서 그분 얘기로 우리나라 DIT의 제일 큰 특징은 말씀하신 기술력이 되게 좋은 것도 있지만 이 우리나라 사람 문화 자체가 함께 뭔가 으쌰으쌰 하는 거를 되게 에너지가 되게 큰 나라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그걸 느꼈는데, 이제 일본의 DIT 이런 거 간접 체험했을 때는 조금 더 그 정적인 느낌이 좀 있었어요. 안전하고 이게 좀 이 뭐 신나게 즐겁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보고 딱 3가지로 정의를 했는데, 지금 제가 정확히 그걸 모르겠는데, 잘 웃고 잘 먹고 잘 마신다. 네네네. 계속 3박 4일 내내 계속 웃고 떠들고 밥 엄청 많이 먹고 밤 되면 계속 술 먹고, 아침 또 아쉽게 되면 또 와가 또 미친 듯이 일하고 또 점심에 미친 밥 먹고 계속 웃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게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데스나 디프레스 된 그런 DIY가 아니라 후기가 너무 좋았었어요. 제가 DIT 페스트하고 너무 뿌듯했던 순간은 끝나고 저희 이제 단톡방이 한 40명 정도 참가자 단톡방이 있는데 한 달 동안 단톡방이 계속 뜨겁고 그 내 자취방 곰팡이가 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또 그 동네 사람 4-5명 달려가서 곰팡이도 다 스크래퍼로 뜯고 거기다 곰팡이 칠하고 벽 칠해주고 또 우리도 어디 공간 안에 DIT 하고 싶다면 또 몰려가서 하고 그래서 미니 DIT가 몇 개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축제 기간 동안, 페스타 기간 동안에 끝나고 나서도? 네, 끝나고 나서 그게 제가 페스타 기간 동안은 이제 저희가 다들 정말 뭔가 취한 것처럼 미친 듯이 일을 했었는데 끝나고 다들 촛불이 흩어지고 나서도 그 연계가 계속 이어지면서 나중에 만나서 또 그 느낌이 너무 좋았던 거죠.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면서 내가 살 집을, 내가 있을 공간을 웃고 즐기면서 먹고 마시면서 이제 그 후기 보면은 다 그 뭐 파전 무슨 뭐 저기 뭐죠, 뭐 족발, 뭐 소주 막 이렇게 결국 그걸로 끝나는데 이제 그런 문화가 되니까 사실 저희가 끝나고 설문을 했었어요. 설문 중에서 가장 수치가 높았던 게 이걸 하면서 커뮤니티가 생겼다. 만들면서. 그러니까 이 우리끼리가 너무 친해진 거고 또 이 건물에 대한 애착이 생기게 되고 이 마을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생기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이웃 주민들이랑 이런 걸 했을 때 그러니까 저도 뭐 마을 만들기나 도시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커뮤니티 만드는 커뮤니티 빌딩인데 같이 와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술 먹고 아무 의미 없이 교육 듣고 와서 뭐 이거 하는 것보다는 같이 땀 흘리고 하나의 목표를 통해서 3박 4일 동안 몸을 부대끼니까 너무 금방 친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에도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DIT가 우리나라가 의외로 다른 나라보다 빨리 확산이 될 수도 있겠다 했던 게 물론 뭐 굉장히 생각보다 품질도 나쁘지 않았어요. 제 생각, 아까 살짝 보셨지만 제 기준에는 더 심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바닥이 평평하네. 뭐 줄은 생각보다는 뭐 직각이 잘 맞네. 이런 것도 초보자 이외에도 잘했지만 그 DIT라고 하는 이 투게더의 문화가 우리나라의 이런 거랑 너무 잘 맞더라고요. 상당히 그 앞으로 특히나 이제 3D 프린터가 대중화되면서 앞으로 제조자 운동, 메이커 운동, 이게 이제 그야말로 새로운 4차 산업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세계적인 흐름과 연관된 일종의 아까 DIT 문화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문화가 함께 만들고 핸드메이드하고 이런 문화가 팹랩 문화라든지 일종의 3D 프린팅과 연관된 여러 가지의 이 일종의 제조자 운동하고의 연관성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겠네요. 저도 메이커 문화랑 붙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뭐 메이커 스페이스 이런 거 계속 이제 중기부과 관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군산도 얼마 전에 이제 확정이 됐는데 제가 그 글에도 썼지만 포틀랜드 출장 가서 제일 놀랐던 게 리빌딩 센터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저는 이 포틀랜드의 심장을 여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특히 이게 좀 주요하게 쓰일 거라고 보는 게 폐업을 하면은 보통 정신없이 이제 막 뭐 빛에 쫓기듯이 막 이렇게 폐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뭐 커피 메이커라든가 테이블 이런 거를 한 구매가 10% 가격으로 그냥 빨리 팔아치워버리고 빚 갚고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나간 이런 목재라든가 이런 기물 같은 경우는 그냥 폐기 처분. 그러니까 목재 재활용률이 제가 좀 수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그런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요즘에 뭐 뉴트로라던가 빈티지 인테리어가 유행을 하면서 이 뭐 을지로 같은 거 가면 오래된 테이블, 오래된 의자 막 이런 거 막 다 배치를 하는데 그것들은 다 동남아에서 컨테이너로 떼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순환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포틀랜드를 가보니까 자기 동네에 재개발을 한다거나 폐업을 한다거나 이사를 하면은 걔네들을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엄청 큰 이케아만한 커다란 창고, 리빙 센터나 창고에다가 분류별로 테이블, 창틀, 뭐 저런 개수대, 뭐 베스튜브, 손잡이, 뭐 나사를 쫙 펼쳐놓고 복원을 해놔요. 다시 쓸 수 있게. 그럼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새로운 공간을 준비를 할 때 이케아를 갈 게 아니라 자기 동네에 버려뒀던 물건들을 다시 주워다가 배치를 하는 거죠.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런 이슈가 되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또 거기서 이제 DIY, DIT 교육을 한다거나 이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2018년도에 포틀랜드를 갔다 와서 5만 군데 다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특히 메이커 스페이스 하는 애들이 메이커 스페이스가 이제 3D 프린터, CNC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목수 메이커 스페이스도 필요하지 않냐. 빈집도 너무 많고 빈집 재생할 것도 너무 많고 또 뭐 새로 창업도 많고 막 5만 가지 것들을 하는데 우리 언제까지 이케아에서 사와가지고 할 거냐. 우리 동네에서 버렸던 것들을 동네로 다시 넣어줄 수 있는 그리고 이거 자체가 또 스킬을 배울 수 있는 교육장이자 또 공동 작업장도 될 수 있는 이런 메이커스페이스 해보자라고 얘기하고 다녀서 지금 행안부에서도 하나 약간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게 있고 준비하는 게 있고 군산시도 지난주에 시장 결제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리빙센터 하나 건립을 하기로.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은 정말 또 다른 형태의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 메이커 운동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포틀랜드의 리빌딩 센터는 공공에서 운영하나요? 아니면 그냥 민간 시장 속에서 운영되는? MPO가 하고 있어요. MPO가 하는 거군요. 자원봉사자분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저는 딱 보고 와서 든 생각이 이건 빈티지 이케아구나.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재생을 하더라도 만약에 어느 지역을 재생을 했는데 너무 방문객도 많이 오고 사람들의 매출이 많이 늘었는데 그거를 만약에 잘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이익이 어디로 빠지냐 보면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건물주랑 이케아, 스타벅스 이런 데를 다 해외로 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건물주, 뭐 시애틀에 있는 스타벅스 본사, 저기 북유럽에 있는 이케아 이런 데 빠져버리니까 그 출발점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메이커 문화의 가장 중요한 거는 출발점이 자기 동네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식도 자기 동네 텃밭에서 자기 동네 유통사를 통해서 자기 동네 가공을 해서 팜투 테이블로 동네 레스토랑에 들어와서 조리를 해서 먹고 그 서빙을 지역에서 하고 이게 전체가 하나의 이제 메이커 문화가 되고 그래서 포틀에 보니까 저런 메뉴판 같은 것도 그 동네에 있는 오래된 레토프레스 기기를 갖다가 재생을 한 곳에서 찍어다가 주고 뭐 편지를 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생산 소비가 동네 안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이제 건축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닫힌 사이클 생태계가 하나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펌핑을 해주는 출발점을 저는 리빌딩 센터라고 봤었고 그게 좀 나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종의
인테리어 뭐 온라인을 통해서 네, 네. 뭐 인테리어 카페라던가 인테리어 소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지금 구매를 하기도 하고 또 시장 속에서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요 다 메이드 인 차이나.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자기가 직접 꾸미거나 네. 자기의 어떤 취미 활동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데 네. 또 반대편에 보면은 공공에서 뭐 팹랩이라든지 3D 프린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굉장히 한쪽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쵸, 이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야말로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네. 그렇다면 누구든지 일상적으로 지금 많이 붐이 일어나고 있는 네. 집안을 고친다던가 네. 자기가 가볍게 뭐 정원을 손질한다던가 네. 뭐 집안에 뭐 요즘에 이제 도배 같은 것도 같이 아까 협력해서 커뮤니티 같은 걸로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둘을 이렇게 좀 연결하는 지점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되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가 저는 그 생활 건축이라고 하는 게 꼭 집에 한정되지 않고 네. 그냥 목공, 철공, 뭐 석공 이런 게 다 합쳐 있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본 거 중에 제일 좀 재밌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게 아주 회사 이름 영등포에 있는 펩 몬스터인가 펩 어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목공으로 애기들 이거 킥보드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이제 아들이 7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네. 저도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은 아버지랑 같이 많이 뭔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네. 뭐 낚시를 하러 가서도 그냥 뭘 하나 하더라도 같이 만들고 네. 이제 뭐 과수원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나무를 기르는 마당이 있는 집에 제가 살았었는데 뭔가 요즘에는 아빠로서 아들한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해봤자 뭐 플라스틱 무슨 뭐 헬로카버 장난감 뭐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아들이랑 같이 목공으로 킥보드를 만들어서 줬다. 너무 그 과정은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게 리빌링 센터에서 이 폐 가구들이라든가 폐 목재를 가지고 동네에서 나온 폐 목재를 가지고 업사이클을 해서 킥보드를 만들었다. 이걸 동네 애들이 동네 마크를 찍고 돌아다닌다. 그런 동네는 얼마나 재밌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어찌 보면은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이 가까이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는 마을이나 동네라고 하는 개념이 자기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아주 가까이 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게 꼭 서울에서도 쪼개져가지고 동네마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특히나 여기에 군산과 같이 어느 동네든지 그것을 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군산에 오게 됐는데요. 특히나 군산에서 이런 지금 여러 가지 DIT 작업을 하고 계신데 군산에서 해보시면서 다른 지역과 좀 다르게 느끼시는 그런 지점은 어떤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일단 군산을 제가 재밌게 보는 두 가지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군산시가 지금 26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소도시인 거죠. 소도시 중에서 미대랑 음대가 다 있어요. 대학이 군산대 미대가 있고 호원대 음대가 있어서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이제 운영자라고 하는 이런 거를 만드는 사람들, 운영하는 사람들인데 보통은 군산 그러면은 뭐 일식 가옥들, 뭐 근대 유산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남아있는 물리적인 공간들보다는 그런 것들을 재미있게 만들어주고 재미있게 운영해주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산에는 군산대 미대, 아까 만났던 조건은 대표님도 군산대 미대 출신이시고 또 호원대 음대 이런 창의적이고 재밌는 분들이 동네에 많이 남아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이런 막 DIY도 하고 DIT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재밌는 행사도 많이 하고 공연도 하고 하니까 그게 도시를 풍성하고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계양도시라는 부분인데 이제 조계지라는 제가 요즘에 전 세계에 가장 재미있는 도시의 지역들을 보면은 거의 다 항구 도시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도시행이 시작했던 영국도 리버풀, 맨체스터 뭐 이런 리버풀 같은 데도 항구 도시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젊은이들이 살기 좋아하는 도시라고 꼽히는 포틀랜드, 또 포트 도시고 일본의 창업수 제1도시이자 일본의 젊은이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 후쿠오카 같은 경우도 계양도시. 우리나라도 보면은 요즘에 이제 가장 도시 재생, 마을 재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뭐 인천의 계양로라든가 이런 인천, 군산, 목포, 부산 다 이렇게 계양 도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들의 특징이 그 워낙에 새로운 사람들 유입이 많고 교류와 섞임이 많고 하다 보니까 텃세가 없고 개방성과 그리고 유연성이 굉장히 높은 동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산을 제가 처음 와서 이제 사람들 히어링 할 때 들었고 제일 재밌었던 게 군산은 3대가 없다. 다 이방인, 다 이방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원주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를 해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수용력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가 군산이 갖고 있는 좀 다른 도시랑 했을 때 약간 차이점? 창의적인 도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열려 있고 개방적이고 누구나가 함께 이렇게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굉장히 사실은 다양한 도시마다의 특성이 있는데 어느 도시마다 지금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마을 재생이나 도시 재생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각자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건축도시 공간연구소, 그러니까 일종의 국책연구소 같은 걸 해보시면서 우리나라 도시, 전국에 있는 도시, 아까 개방성 있는 도시도 있고 배성 있는 도시도 있지만 전국의 도시에서 그런 어떤 일종의 생활 건축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아까 리빌딩 센터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좀 보완되거나 좀 더 적극적으로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뭐 그렇게 꼭 정책적인 뿐만이 아니라 여건 같은 게 어떤 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신지. 일단은 저는 제일 좀 됐으면 좋겠는 거는 뭐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재미있는 운영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사람의 문제다. 사람의 문제인데 흔히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전 사람을 조금 더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민 참여라고 하는 것도 과연 주민 참여의 주민은 어디까지냐. 사람이 중요하다. 마을이는 사람이다. 사람이 누구냐. 좀 특정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항상 하는 표현은 이 그라운드 안에 뛰는 플레이어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관중들 말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지역에 뭐 어떤 뭐 노력이 됐건 창의력이 됐건 뭐 노동이 됐건 돈이 됐던 간에 내가 거기에 기여를 한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지. 내 주민으로 여기 있다고 무조건 주민 참여가 내 말에 들어라 이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플레이어 중심 재생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모든 사람의 이해를 다 만족시키려고 했던 것들이 일본도 이미 거의 손을 댄 상태고 근데 저도 지금 이 일을 한 16년째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기는 너무 환상에 가까운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플레이어 중심으로 하되 일반 주민이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길을 인스트럭터로서의 전문가가 훨씬 더 많이 틔워주고 거기에 대한 이제 공급을 조금 더 많이 뚫어주는 그런 게 앞으로 가야 될 길이지 그냥 팔짱 끼고 앉아서 뒤에서 나는 주민이니까 우리 말을 들어 내가 주민 대표야 이런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시민 참여, 주민 참여 누구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뭐 참여 이렇게 막연하게 한들 그거 자체가 결국은 정확하게 반영되거나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지 못한다. 오히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뛸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식의 주민 참여는 좀 약간 과잉 대표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역 유지분들이나 한 자리 하는 분들이 내가 지역 주민 대표니까 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어로 구장에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전문가들이 열어주고 작게라도 뭐 이런 동네에 아까도 보셨지만 이런 테이블 같은 거 만들 때 앞에서 철판 같은 거 붙이는 거 하나라도 뭔가 하나를 하면서 우리 동네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거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또 생각보다 재미있는 일이고 즐거운 일이니까 그 순간 태도가 달라지고 애정과 주인이 생겨서 그래서 애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할 수 있는 가드닝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마을 텃밭을 해서 마을 정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르신분들이 할 수 있는 또 그런 패브릭 같은 거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모두가 할 수 있는 특히 저희가 했을 때 뭐 여성분들도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저 1차 했을 때도 여기공이라고 하는 이제 여성 기술자 팀을 여성분들이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는데
그거가 할 수 있는 계기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장이 없었던 거를 네. 전문가 분들이 DIT라고 하는 장과 전문가 옆에서 붙어 있으면서 계속 코치를 안전하게 네. 들어올 수 있는 구장으로 이끌어주는 네. 사람 역할을 해주면은 네. 그게 조금 더 앞으로 가야 될 길이지 않을까. 네. 결국은 DIT가 누구나가 잠재되어 있는 자기의 가능성이나 창조성들을 끌어주고 네. 그걸 통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하나의 계기를 통해서 참여할 때 그 속에서의 중요한 바운더리 내로 들어와서 네. 운영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거기에 주인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그 생활 건축 내지는 DIT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전망이나 바람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뭐 바라는 부분은 일단 건축가 분들이 이제 이 다른 우리보다 먼저 저성장, 저인구, 인구 감소, 뭐 인구 절벽 겪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신축보다 재생 시장이 이미 역전을 했거든요. 그럼 건축가 분들이 어벽을 좀 확산을 해서 좀 폭넓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게 너는 건축 전문가스럽지 않다. 연구자답지 않다. 너 국가직 국제연구원스럽지 않다. 네가 왜 현장 가서 벽돌을 붙이고 있냐. 이런 걸 되게 많이 듣는데 이제 그런 바운더리를 조금 열었으면 좋겠어요. 건축가 분들도 건축가라고 하는 직업이 생긴 거가 200년도 안 됐거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막 CAD 제도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그 수많은 전문가라고 하는 영역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 테두리 안에서 계속 있으면서 우리가 일거리가 줄어들고 우리를 인정 안 해주니까 국가가 지원해달라 이런 것보다는 이 틀을 벗어서 다른 팀과 융합을 하고 내가 시야를 조금 요 밖으로만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건축가 분들이 같이 시공을 한다던가 자기가 만든 공간을 같이 운영을 해본다거나 조경 쪽 같이 가드닝을 해본다거나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아까 같은 킥보드를 만들어 보는 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바운더리를 조금 더 시야를 밖으로 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하는 분들에서 협업을 조금 더 많이 하면서 진행을 하면은 좀 더 재밌는 마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건축도 우리에게 불쑥 다가온 것 같습니다. 생활 건축 그리고 4차 산업 시대에 여러 가지 팹랩이나 3D 프린팅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우리 손 속에서 함께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건축도시 공간연구소의 윤주선 박사님 모시고 제 3회 생활예술TV를 함께 모셔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그 영화타운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원래 예전에 영화시장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80년대에 만들어졌었는데 원도심이 신도시 생기면서 옮겨가면서 이제 죽어있던 시장을 저희가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으로 재생을 시킨 그런 프로젝트 사례고요. 쭉 들어오실까요? 네. 마침 여기 그 운영하고 계신 분들 앉아 계셔가지고 네. 잠시 이분이 이제 영화타운의 지역관리회사 대표이시자 이 럭키마켓을 운영하고 계시는 조건은 대표님이시고요. 네. 영화타운은 일단 되게 군산에 되게 오래되고 좀 추억이 많은 그 시장을 리노베이션한 공간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어있던 점포들에 저희 청년들 그 창업자들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창업들을 유도하고 해서 그 기존에 있던 시장하고의 이제 좀 어울림을 생각하면서 만드는 공간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공사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것들은 좀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약간 글로벌 푸드타운을 목표로 좀 다양한 세계 음식들을 좀 선보일 그런 공간으로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는 그 한돈 정육점이라는 그 정육점이었는데 여기를 이제 그 럭키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재생을 했고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먹는 필라델피아 치즈 스테이크라고는 저 뒤에 저 영상을 한번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거를 파는 가게입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가 일본 그 군산 원도심이 지금까지는 일본 문화, 근대 문화 이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저런 20, 30대 분들 머릿속에는 일본 애들은 다 나간 다음이었고, 해방 이후에 바로 미군 항공 부대가 들어와서 이제 미군들이 여기 와서 이제 옷 같은 거 맞춰 입고 뭐 햄버거라든가 이런 거 먹던 그런 시장이었어가지고, 그런 시장이었던 때의 기억을 좀 되살려서 이제 이런 가게들, 그때 본인이 어렸을 때 영화 시장에서 돌아다니면서 먹었던 미국 음식들이라던가 뭐 이런 미국적인 느낌들 이런 거 좀 살린 거고, 실제로 이 럭키 마케트라고 하는 게 요 옆에 있어요. 여기가 수입상이 되게 많은데 미군들이 많이 있던 동네라서, 그래서 폰트도 그거를 그대로 따온 거고 이름도 그대로 따온 건데, 그래서 마켓이 아니라 여기 밖에 마켓트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마켓트라고 있던 간판을 이제 그대로 가져온 거고, 그래서 그런 느낌, 이건 다 이제 빈티지들로 다 가져오시고, 설계랑 시공이랑 운영을 아까 저분이 다 직접 하셨고, 이제 저희가 이제 큰 판을 깔고 실제로 뭐 크리에이티브한 역할은 다 저쪽에서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이것들도 다 직접 짜서 만드시고, 뭐 본인이 뭐 미대를 나오셨는데 설계를 전공한 건 아니시지만 직접 다 기획도 하시고 설계도 하시고 시공도 다 하신 그런 것들이고, 이런 거 제가 해외여행 갈 때마다 하나씩 선물로 사드리고 있는 소품들, 이런 거 뭐 사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가 또 좀 재미있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있는데, 일단은 그 필름 로그라고 하는 필름 카메라를 사거나 아니면 현상할 수 있는 그런 요 앞에 저 자판기에서 하는 그걸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커뮤니티 호텔이라고 이제 제가 지금 원고를 쓰고 있는 그 내용인데, 옛날에는 호텔이 한 건물 안에 모든 기능들이 이제 수직으로 쌓여 있었는데, 여기는 숙박 베드만 여기다 놓고 식당은 동네 맛집 연결을 한다던가, 뭐 세탁은 동네 세탁소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동네에 있는 기능들과 네트워크를 하면서 호텔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지향을 하고 있고, 지금 요 건물 2층 하나랑 요 건너 이당 미술관 3, 4층 이제 두 군데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의 컨셉은 그 친환경 호텔 숙박이어서 이제 요런 그 여기다가 담아서 이거 짜가지고 플라스틱 용기라든가 일회용품 쓰지 않게 여기 담아간다던가, 아니면 이런 뭐 친환경 세제 같은 것들을 고체 비누로 이런 망에 담아가지고 간다든가 하면서 이제 그런 안에서 일회용품들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컨셉의 숙박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테이블 같은 것도 직접 만드신 그 양철판 잘라가지고 이제 붙여서, 여기 보면 로컬 팩토리라고 이제 있는데, 요 지하가 로컬 팩토리고요. 럭키 마켓이 요 공간이고, 여기가 이제 작업 공간들이나 이제 거기 있는 그 용품들을 쭉 만들어 놓은, 그래서 여기서 이것저것 뭐 그 음식 패키징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것 여러 가지를 만드는 그런 생산 기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작업할 때 이런 사진들도 이렇게 남아 있고, 뭐 이런 그 식당에 가격표 같은 거 만든다던가 메뉴판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 다 여기서 작업을 해주는 거죠. 이 동네 자체를 좀 메이커 타운 같은 느낌으로 만들려고 하고 계셔가지고 뭐 교육도 하고 직접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여기가 이제 커뮤니티 호텔 숙박 공간 만들고 있는 데고요. 같이 여기도 저희가 DIT 때 꾸몄던 이제 라운지 공간인데, 거의 뭐 3박 4일 동안 밥만 먹고 했던 그런 타일 작업, 바닥도 이제 면을 이게 모래로 다 골라가지고 평 잡고 다 붙이고, 이게 팟타일로 이제 이런 거 만들고 페인트하고, 이쪽도 타일들 이거 다 잘라야 돼요. 그래서 타일 커터로 자르고 붙이고 이런 것들을 교육해서 했었고, 그리고 뭐 여기 이게 다 이제 스크래퍼로 다 긁은 거거든요. 이게 진짜 굉장히 힘든 작업들이었는데, 예쁘네요. 네, 이런 자국들을 또 나름 재미있게 요소로 남겨둔 상태고, 이제 이런 것들도 잘 예쁘다. 이게 잘 맞진 않는데, 네, 사이 색깔이 예쁘다. 사이가 예쁘죠. 네, 청록색으로 이제 벙크 베드라고 조립, 이거 다 이제 수제로 만드는 거죠. 기성품 말고 도미토리인데 여기다 커튼 쳐서 프라이버시 다 낼 수 있게 해서 이것도 다 분필로 실측 잡아가지고 이제 여기 딱 맞게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침대고요. 요거는 그 전에 예술가 분이 그 만들어 주신 거예요.
타일은 같이 컨셉을 맞추는 그쵸. 것 같은. 요거에 타일을 맞춘 거죠. 아, 얘가 먼저 그러신 있었고 거구나. 이 색깔이나 뭐 이런 이게 빛이 왔을 때 그림자 되게 이쁘게 나오고 그러네요. 이제 여기다 이제 소파라든가 이런 가구들이 있었는데 요거 때문에 좀 뺐는데 다시 가구랑 쫙 있으면 되게 또 예쁘게 잘 나와 있어요. 그 뭐 보신 김에 한층 더 위층도 하나 더 있는데 그래서 여기도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좀 저기 큰 방들 개인실 같은 걸로 꾸미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게 원래 천장에 있었던 것들인데 이것도 쓰려고 일단 떼놓아서 보관해 놓고 있고요. 이게 원래 천장들에 다 있었던 이것도 옛날에 굉장히 공들여서 만든 그런 여기가 나름 이 동네 제일 높은 건물이라서 전망이 되게 잘 보이거든요. 저기가 이제 커뮤니티 호텔 객실.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목욕탕이었는데 1층, 2층은 미술관 갤러리로 바뀌었고, 그래서 2당 미술관으로 바뀌었고, 3, 4층은 지금 게스트하우스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영화타운 전체 쭉 보실 수 있는 요 한 블럭이 영화타운이에요. 여기 지금 거의 정사각형인데 여기가 이제 영화타운이고,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프로젝트를 했던 거고 이제 대부분이 DIY나 DIT를 해서 설계 시공을 한. 영화라는 명칭은 원래 영화 시장이라고 하는 그 명칭. 네, 그 영화가 무비가 아니고 영화. 네, 영원할 영이랑 조화로울 화. 그래서 영원히 조화로운 마을이라고 밑에 가면 그 붙여놨어요 판으로. 영원히 조화로운 마을 영화타운.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좀 맞는 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개항 도시라서 이제 외진이 계속 와서 섞이는 그런 동네예요. 근데 그런 사람 배척하지 않고 계속 조화롭게 살고 여기 콘텐츠들도 뭐 스페인, 일본, 뭐 미국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 컨셉 콘텐츠들이 있는데 그런 거 좀 조화롭게 섞이는. 그래서 영원히 조화로운 마을 영화타운. 시장, 이 먹자 골목 이런 시장 같은 느낌보다는 정말 타운 마을처럼 서로 이제 같이 교류도 많이 하고 뭐 여기 멤버들은 그 손 빌 때는 바쁜 옆 가게 종업원도 보내주고 같이 콜라보도 많이 하고 맨날 밥도 같이 먹고 이제 좀 마을 주민처럼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저분이 설계하시고 시공하시고 저분이 운영하시는 그런 가게가 될 거고요. 원래는 디저트 가게였는데 거기를 이제 LP바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저분이 운영을 하실 거. 저기 마스크 쓰고 계신. 그리고 이건 지금 닫았는데 여기는 그 패브릭 그 공방이고요. 여기 불 켜면 되게 예쁜데 잘 꺼져 있네. 여기가 거의 저녁 때 문을 열어가지고 여기도 5시 오픈이라든 다들 이제 스페인 식당이고 여기가 이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이제 여기는 그 필리치즈 스테이크라고 하는 저거 파는 데고요. 네, 그 스페인 식당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바느제 공방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사케 그 청주 바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LP 바 하나 준비하고 있고 전집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2층 게스트하우스까지 하면은 저 7개, 총 7개 매장을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